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풍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저녁 9시 25분 정도 됐습니다. 자, 조깅로에서는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이 보이고요. 또 석촌호수 서호의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는데요. 자, 그 이용객들이 초승달 모양의 유람 보트를 타고 석촌호수 서호를 유유자적하고 있습니다. 자, 초승달 모양의 보트가 보이실 겁니다. 자, 저 초승달 모양의 보트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깅로는 달리기 하는 분들도 보이고요. 산책하는 분들도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풍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저녁 9시 26분 정도 됐는데요. 오늘은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크루아상 빵의 유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13일 후에 제33회 파리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프랑스에 관하여 영상 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게 와인도 있고 꼬냑도 있고 크루아상도 있고 바게트 빵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크루아상 빵 잘 아시죠? 아까 석촌호수 서호상에서 유람보트 중에 초승달 모양의 유람보트를 주목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 초승달 모양, 저게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에 대부분 들어가는 초승달과 별, 그걸 월성기라고 합니다. 이슬람 아랍 국가들의 국기에는 대부분 초승달과 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초승달 할 때 그 달 월자, 별 할 때 별성자, 달 월 별성 해서 그걸 월성기라고 하는데요. 이슬람권 국가들, 아랍권 국가들의 국기에는 대부분 초승달과 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월성기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슬람의 상징인데요. 그게 오늘 소개해드릴 프랑스 빵, 크루아상 빵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석촌호수 서호 롯데월드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이용객들이 초승달 모양의 유람보트를 타고 석촌호수 서호를 유유자적하는 풍경을 주목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크루아상의 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1453년 뭐가 떠오르실까요? 바로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던 연도가 1453년입니다. 자, 그 연도는 또 뭐와 관련이 되냐면 유럽의 패권 국가였던 프랑스와 영국 간에 100년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6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인 게 이른바 100년 전쟁, 실제는 116년인데요 100년 전쟁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프랑스가 승리했고, 그래서 그 전에 영국이 프랑스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영유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100년 전쟁에서 영국이 프랑스에 패배함으로써 프랑스 지역에 있는 영국의 영유권은 칼레 지역만 제외하고는 모두 상실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6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해서 프랑스가 승리한 이른바 100년 전쟁인데요. 100년 전쟁이 끝났던 연도가 바로 1453년이고, 그 연도는 바로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던 연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 정도로
동양의 패권 국가 오스만 제국은 유럽 열강들을 압도하는 그러한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을 대표하는 오스만 제국이 서양을 대표하는 동로마 제국을 1453년에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의 후신이 지금의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수년 전까지는 터키였는데 수년 전부터는 국호가 튀르키예로 바뀌었는데요. 그 튀르키예가 오스만 제국의 후신이라는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여하튼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정도로 강성했던 오스만 제국이 그로부터 230년이 지난 1683년에 그 당시 유럽의 한복판에서 최고의 국력을 자랑하던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 빈을 공격을 합니다. 자, 지금의 오스트리아 비엔나인데요.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겸 합스부르크 제국 겸 오스트리아의 수도가 바로 비엔나였는데요.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1453년으로부터 230년이 지난 1683년에 오스만 제국이 유럽의 가장 강력한 강성대국이었던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 빈을 공격을 합니다. 그걸 제2차 빈 공방전이라 하는데요. 그게 1683년 7월 17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2달 동안 전개됐던 전쟁이 제2차 빈 공방전입니다. 제1차 빈 공방전은 그보다 30년 정도 앞서서 있었는데요. 1683년에 있었던 건 제2차 빈 공방전입니다. 그 제2차 빈 공방전은 인류 전쟁사에서 최대 규모의 기병전이기도 합니다. 최대 규모의 기병전. 기병전이라는 것은 말을 타고 싸우는 거, 그걸 기병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83년 7월 17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2달 정도 전개됐던 제2차 오스트리아 빈 공방전은 인류 전쟁사에서 최대 규모의 기병전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당시에 오스만 제국이 1차와 2차에 걸쳐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포위하는 전쟁을 벌였던 이유가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던 헝가리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헝가리가 오스만 제국에게 제안하기를 우리 반란 세력인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충성을 다할 테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속박했던 합스부르크 제국을 공격해 달라라고 헝가리가 바로 오스만 제국에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바로 합스부르크 제국을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1683년 7월 17일부터 9월 12일까지 60일 정도 전개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인류 전쟁사에서 최대 규모의 기병전답게 엄청나게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었는데요. 결국은 나중에 폴란드군이 지원군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유럽의 강성대국인 합스부르크 제국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린 상태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에서는 마지막 날 1683년 9월 12일 마지막 날 폴란드 지원군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위당한 합스부르크 제국을 구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은 성을 함락시키는 데만 집중하느라고 지원군인 폴란드군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간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군으로 도착한 폴란드군이 포위당한 합스부르크 제국을 구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차 오스트리아
빈 공방전에 이어 2차 빈 공방전도 오스만 제국은 패배하고 물러났고요. 결국은 합스부르크 제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제2차 빈 공방전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60일 정도 전개된 제2차 빈 공방전에 후반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오스트리아의 어떤 제빵사가, 크루아상의 유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어떤 제빵사가 빵을 굽기 위해서 원재료인 밀가루를 가지러 지하실 창고로 가던 도중에, 그 창고로 가는 길에 어떤 벽면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합스부르크 제국을 포위한 오스만 제국이 성으로 공성전을 통해서 함락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지하에 땅굴을 파고 땅굴로 기습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땅굴을 파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오스트리아의 제빵사가 그걸 알게 됐고, 그것을 신속히 오스트리아 국왕께 보고를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국왕은 땅굴을 파오고 있는 그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여 매복 작전을 통해 가지고 막아냈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스만 제국은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폴란드의 지원군이 와가지고 포위당한 합스부르크 제국을 구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굴을 파 들어오고 있는 것을 신속하게 신고한 오스트리아 제빵사의 그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오스트리아 당국에서는 그 제빵사에게 오스트리아의 명문 가문의 그 문장을 제과점의 상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줬습니다. 나라를 구원한 그 오스트리아 제빵사에게 오스트리아 국가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가문의 그 마크, 문장을 그 제빵사가 운영하는 제과점의 상징으로, 로고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줬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가문의 문장이다 보니까, 상징이다 보니까 그걸 제과점의 상징으로 사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그 제과점의 위상이 높아지고 브랜드 밸류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 제빵사는 크게 이제 성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제빵사가 담례로서 오스트리아를 공격했던 오스만 제국의 상징인 월성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스만을 포함해 가지고 아랍권의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에는 바로 월성기라는 게 월성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국기에 초승달 모양과 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달 월자, 별 성자에서 그것을 이슬람권의 국가들은 대부분 월성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슬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제빵사는 국가에 대한, 오스트리아에 대한 담례로서 이슬람의 상징인 월성기에 나와 있는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들어낸 겁니다. 초승달 모양의 빵을.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공격한 그 오스만 제국의 상징인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아작아작 다 씹어 가지고 먹어버리겠다. 감히 우리 합스부르크 제국을 공격한 오스만 세력들을 아작아작 다 씹어가지고 삼켜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이슬람을 모욕하기 위해서, 공격 국가인 오스만 제국을 모욕하기 위해서 이슬람의 상징인 그 초승달 모양으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아작아작 다 씹어서 삼켜 먹어버리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 시점이 1683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나서 1770년에 그 당시에 마리아 테레지아 오스트리아 국왕이 계셨었는데요.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 그분의 남편은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란츠 1세 황제고요.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란츠 1세 황제의 황후가 바로 마리아 테레지아 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자녀를 16명이나 출산했습니다. 그 중에 프란츠 2세가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을 이끌게 되는데, 결국은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드르 1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란츠 2세 황제의 연합군이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황제에게 패배함으로써 결국은 신성 로마 제국의 역사 844년의 역사가 멸망이 돼버리게 되는데요. 그게 1806년에 멸망을 합니다. 자,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할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프란츠 2세인데요. 그 프란츠 2세의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 테레지아이고, 또 프란츠 2세 황제의 여동생이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자,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란츠 2세 황제의 여동생이자 마리아 테레지아의 16 자녀 중에 한 명인데요. 자, 마리 앙뚜아네트가 1770년에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결혼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는 수많은 딸들을 유럽 각국의 군주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테레지아의 별명이 유럽의 장모입니다. 유럽의 장모. 그 마리아 테레지아는 자녀가 16인데 대부분이 딸이죠. 딸, 공주죠. 그래서 그 상당수의 공주들을 유럽 열강들의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테레지아를 유럽의 장모라는 별명으로 칭하는데요. 자, 정략 결혼 차원에서 바로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인 마리 앙뚜아네트를 바로 프랑스의 루이 16세에게 시집을 보내는데요. 그게 1770년입니다. 1770년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14살의 나이로 루이 16세에게 시집을 갑니다. 자,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난 1774년에 루이 15세가 59년간의 프랑스 통치를 마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1774년인데요. 그래서 루이 15세의 후계자로 루이 15세의 손자인 루이 16세가 왕위를 승계합니다. 최근에 제가 프랑스의 절대군주 루이 14세에 관하여도 촬영했는데요. 루이 14세가 루이 14세가 1643년부터 1715년까지 72년 3개월 18일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고, 유럽에서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프랑스의 절대군주 태양왕 루이 14세가 1643년부터 1715년까지 72년 3개월 18일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후계자가 바로 두 번째 증손자인 루이 15세였고, 그 루이 15세는 59년 동안 프랑스를 통치하다가 1774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루이 15세의 후계자가 바로 루이 15세의 손자인 루이 16세가 왕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게 1774년이고요. 그래서 그 1774년에는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18살의 나이로 왕비가 되는 겁니다. 시집 온 것은 1770년에 14살의 나이로 프랑스의 루이 16세에게 시집을 왔는데요. 그로부터 4년 후인 1774년에 루이 15세가 사망함으로써 루이 15세의 손자인 루이 16세가 왕위를 승계하니까 결국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18살의 나이에 1774년에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5년 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인류 역사상 성공한 최초의 시민혁명이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인데요. 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792년에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콩코르드 광장에서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고요. 그때 나이가 36살의 나이입니다. 이듬해인 1793년 1월에는 국왕이었던 왕에서 폐위된 루이 16세마저도 1793년 1월에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시대에 바로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이 탄생을 하죠. 탄생이 아니라 나폴레옹이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2024년 7월 13일인데요. 내일이 7월 14일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입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 7월 14일에 발생이 된 게 바로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날짜가 1789년 7월 14일입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시발탄인데요. 그래서 내일 7월 14일이 프랑스 대혁명 235주년입니다. 내일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 235주년인데요. 오늘은 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3대 국경일은 3개입니다. 3개.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그 다음에 1945년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 또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 이 3개의 국경일이 프랑스 국경일 3대 빅3인데요. 그 중에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이 바로 내일이 235주년이어서 오늘은 전야제를 합니다. 전야제. 프랑스 대혁명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에서 전야제를 하고 있을 겁니다. 내일이 프랑스 대혁명 235주년입니다. 여하튼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됐고, 그게 1789년이고 3년 후에 1792년에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이 되고, 이듬해인 1793년 1월에는 폐위된 국왕 루이 16세마저 처형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벌어지고, 그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그때 나폴레옹의 나이는 만 20세 때였습니다. 나폴레옹이 1769년생이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는 만 20세였는데요. 나폴레옹이 이제 25살에 장군이 되고 30살에 쿠데타에 성공을 하고 35살에 프랑스 제국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4년 3개월 전인 2020년 4월 1일에 출간했던 인문학서적 세 번째 작품이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이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입니다. 그 책에 소개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합스부르크 제국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 마리 앙뚜아네트고,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1770년에 프랑스로 시집와서 루이 16세와 결혼하고, 그 과정에서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크루아상이라는 빵을 가져옵니다. 자, 아까 크루아상이라는 빵의 탄생 배경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683년 제2차 빈 공방전 때 그 공로를 세운 제빵사가 이슬람 아랍 세력을 모독하기 위해서, 오스만 제국을 모독하기 위해서 오스만의 상징인 월성기에 나와 있는 초승달 모양으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아작아작 씹어 먹었다. 그게 크루아상의 유래인데요. 그 빵이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로 시집온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기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시집살이를 하던, 결혼 생활을 하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고향이 생각나서 그 빵을 다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프랑스에다 전파를 했고요. 그게
크루아상이 무슨 뜻일까요? 프랑스 말로 초승달이란 뜻입니다. 크루아상이 프랑스어로 초승달이란 뜻입니다. 자, 크루아상 빵 모양이 초승달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자신의 친정인 합스부르크의 오스트리아로부터 빵에 관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프랑스로 시집을 왔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왕비 생활하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그 빵을 다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프랑스에다 전파했고요. 그래서 그 빵의 모양이 초승달 모양이라고 해서 프랑스어로 초승달이 바로 크루아상입니다. 크루아상. 그래서 오늘은 크루아상 빵의 유래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1683년 7월 17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60일 동안 전개됐던 오스만 제국이 합스부르크 제국을 공격한 이른바 제2차 빈 공방전 때 그 크루아상이라는 빵이 탄생이 됐고, 프랑스의 루이 16세에게 시집온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에다 그걸 전파를 했다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1683년 제2차 빈 공방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전쟁사에서 최대 규모의 기병전입니다. 자,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의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습니다. 자, 이 도로는 송파대로입니다. 송파대로. 자, 송파대로 동쪽에 석촌호수 동호가 있고요.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 송파대로 서쪽 서호, 제가 지금까지 촬영했던 서호입니다. 송파대로 서쪽에 있는 호수가 서호, 동쪽에 있는 호수가 동호입니다. 자, 현재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고요. 산책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잠실 석촌호수의 서호의 남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7월 13일까지 무려 22년 4개월 13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 22년 4개월 13일 동안 제가 42.19km를 101회 완주했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 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라는 개인 최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의 약 68%에 해당되는 거리인 약 28,000km 정도를 달렸으니까 일평균 훈련 거리는 3.4km 정도 됩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인데요. 토요일 주말을 맞이해서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9시 51분입니다. 자, 9시 51분입니다. 여기서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상징 크루아상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바게트 빵도 유명한데요. 바게트는 프랑스 말로 막대기란 뜻이죠. 막대기 모양의 빵이라 해서 프랑스어로 바게트라고 한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왕 프랑스에 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프랑스 하면은 이제 와인도 유명하고 꼬냑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잠깐 그것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의 술은 제조 방법에 따라 발효주와 증류주로 구분이 되고요. 또 원재료에 따라 과실주와 곡물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곡물주의 대표 주자가 보리입니다. 보리. 보리를 발효시키면 맥주고, 맥주를 증류시키면 위스키입니다. 흔히 우리가 양주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과실주의 대표 주자가 포도인데요. 포도를 발효시키면 와인이고, 그 와인을 증류시키면 브랜디입니다. 브랜디. 브랜디 중에서도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만을 꼬냑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냑은 브랜디의 일종입니다.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만 꼬냑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나폴레옹 꼬냑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그 샴페인은 탄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와인 중에서도 스파클링 와인, 탄산 성분이 있는 걸 스파클링 와인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브랜디 중에서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만 꼬냑이라고 칭하듯이,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도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의 상징인 크루아상빵, 바게트빵, 또 꼬냑, 그 다음에 샴페인, 와인 등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 빠뜨렸습니다. 자, 중국의 술이 유명한 게 있죠. 고량주. 고량주 빼가리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고량주는 원재료가 뭘까요? 고량주는 바로 수수로 만듭니다. 수수. 그 다음에 저기 카리브의 연안에 의해서 생산되는 럼주라고 있습니다. 럼주는 콜라하고 섞어 마시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요. 럼주는 뭘로 만들까요? 럼주는 사탕수수로 만듭니다. 사탕수수. 그 다음에 멕시코의 술이 데킬라죠. 데킬라는 뭘로 만들까요? 최근에 제가 한 달쯤 전에 그걸 마셔가지고 과음을 해서 굉장히 취했습니다. 멕시코의 술 데킬라는 원재료가 뭘까요?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자, 이 정도로 제가 술에 관하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바람이 시원하게 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기 롯데월드 타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송파대로 제가 북쪽 방향 전방 약 300m 지점이 잠실역이고, 전방 약 1km 지점이 잠실대교 남단이고요. 반대로 남쪽 방향 전방 약 8km 정도 지점이 복정역 근방인데요.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시 송파구의 접경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송파대로 동쪽 방향인데요. 동호가 있고, 반대로 서쪽 방향에 서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호에서 오늘 오후에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레이크 스임 스카이런이라고 석촌호수 동호에서 1.5km를 수영을 하고, 바로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 계단이 123층의 계단이 총 한 2,900여 개 계단이 됩니다. 123층이다 보니까 계단이 2,900여 개, 즉 3,000개 가까운 계단을 올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계단 오르기를 했습니다. 즉 레이크 스임 스카이런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수영하고 달리기가 결합됐다 해서 아쿠아슬론 대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인가 레이크 스임 스카이런 대회, 즉 아쿠아슬론 대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에서 1.5km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 계단 약 3,000개 계단을 오르는 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내일이 일요일인데요.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인 내일 7월 14일 일요일에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또 그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레이크 스윙 스카이런 대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보람된 주말, 뜻깊은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